고시원 복도는 저녁이 되자 더 눅눅해졌습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의 땀 냄새와 라면 냄새가 뒤섞여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민수는 형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작은 방에 불을 켜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방은 너무 정리되어 있어서 마치 형이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 방의 주인은 이제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민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방 한가운데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억지로 삼킨 숨이 목을 대에서 턱 막히는 듯 했지만 그는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듯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물건들 사이에서 민수는 작은 금속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형이 이 열쇠를 일부러 보이게 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수는 열쇠를 손에 쥐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방 구석의 낡은 캐리어가 그의 시선을 잡아끌었어요. 캐리어 표면은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고 바퀴는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굽혀 캐리어를 끌어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열쇠를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자물쇠는 쉽게 풀렸어요. 마치 열리길 기다렸다는 듯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캐리어를 열자 종이와 봉투, USB와 오래된 공책들이 뒤섞인 상태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수는 숨을 들이켜며 천천히 서류들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더미는 생각보다 많았고 대부분 기업 로고가 찍힌 문서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친 순간 민수의 손끝이 떨렸어요. 문서 한쪽에는 형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그룹 내부 보고서 이상, 재확인 필요. 아주 짧은 메모였지만 형의 글씨체는 분명했습니다. 메모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 문서가 단순한 자료가 아님을 민수는 직감했습니다. 형이 마지막까지 조사하던 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민수는 책상에 모든 자료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종이에서 묵은 먼지 냄새가 퍼졌고 민수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서 곳곳에는 낯선 이름들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 어떤 건 검은 펜으로 감춰져 있었습니다. 형이 누군가의 눈을 피하려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민수는 노트 한 권을 손에 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노트 속엔 형이 만났던 사람들, 장소, 날짜가 매우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옆에는 짧게 위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형이 왜 이런 일에 휘말린 건지, 무엇을 따라간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형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민수의 마음속에서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작은 폴더가 나타나고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대부분 코드처럼 보이는 문자 조합이었지만 하나만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기록.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어요. 그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면은 흔들리고 배경은 어둡고 흐릿했습니다. 형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속 형은 두려워하면서도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수는 숨도 쉬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형은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그 순간 영상이 끊겨버렸습니다. 남은 건 노이즈뿐이었어요. 화면은 몇 번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민수는 얼어붙은 자세로 노트북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민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형이 남긴 흔적들이 방 안에 온통 흩어져 있었지만 민수의 눈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형의 마지막 메모가 적힌 종이었습니다. 윤태강 회장. 그 이름이 민수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울렸어요. 형이 마지막으로 향하려 했던 곳, 형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퍼즐의 중심에는 그 이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형의 사진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사진 속 형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어요. 민수는 방을 한번 둘러보고 가방에 모든 자료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 자료가 형이 지키고 싶어 했던 마지막 흔적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는 문을 잠그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고 계단 아래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계단을 내려가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형이 남긴 흔적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형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마음속에서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사람들과 사건이 형이 겪었던 위험을 그대로 반복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작고 흔들렸지만 그 안에서 타오르는 의지는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도심의 빌딩 사이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유리 건물들을 바라보며 손에 든 가방끈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융그룹 본사는 도시에서도 가장 중심에 자리한 초고층 건물이었고 거대한 유리 벽면은 붉은 노을을 받아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그 건물이 형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실의 입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여러 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레 느려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형이 마지막 순간에도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사 앞 광장은 퇴근 인파와 행사 준비 인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은 융그룹의 연례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라 건물 주변은 경호원들과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형 전광판에는 회장의 사진이 떠 있었고 아래에는 윤태강 회장 특별 연설이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회장은 강한 이미지의 인물이었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세게 움켜쥐며 행사장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민수의 후줄근한 옷차림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이 서 있는 구역으로 들어가려다 곧바로 제지당했습니다. 근육질의 경호원이 팔을 가로막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수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호원은 더욱 강하게 민수의 어깨를 잡으며 뒤로 밀어냈습니다. 순간 민수의 가방이 손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안에 있던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형의 손글씨가 적힌 노트, 기업 문서, 사진들이 사람들 발치에 흩어졌고 몇몇이 놀란 듯 뒤로 물러났어요. 민수는 급히 무릎을 꿇고 서류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원들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며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그때 행사장 입구 쪽에서 혼란을 알아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민수 앞에 나타나 흩어진 서류 중 몇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있었고 눈매는 날카로우면서도 묘하게 깊은 슬픔이 담긴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이다. 민수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남자, 즉 윤태강 회장은 서류에 적힌 글씨를 눈으로 쭉 훑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지만 그는 곧바로 감정을 억누른 채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짧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회의실로 데려오게. 경호원들은 회장의 명령에 더 이상 제지하지 못하고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수는 형의 자료들을 급히 가방에 넣고 회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조명은 부드럽고 차분하게 빛났고 대리석 바닥은 발자국 소리조차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민수는 너무 낯선 공간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회장은 자신을 기다리는 직원들의 인사를 모두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그 뒤를 따라가며 너무 긴장한 탓에 손에 땀이 고여 있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내부는 적막해졌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민수가 가지고 온 자료를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장은 조용한 프라이빗 회의실로 민수를 이끌었습니다. 방 안은 외부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고 도심의 야경이 넓게 펼쳐져 보이는 창문이 있었어요. 회장은 테이블 앞에 앉아 민수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고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은 그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형이 남긴 기록들과 마지막 영상에서 확인한 내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벅찬 감정이 미친 듯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후 형이 어떤 의도로 조사를 시작했고 어떤 위험을 겪었는지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넘기며 민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보다 더 굳어졌지만 눈빛은 이전과 다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민수가 자료 속 회장 이름을 언급하자 회장의 손끝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짧은 침묵 끝에 자신도 몇 달 전 민수의 형이 자신을 만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형이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민수는 형이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장은 문서 속 일부 내용을 보며 자신조차 보고받지 못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군. 민수의 등 뒤에서 경호원들은 여전히 그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회장은 그들을 손짓으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날카롭게 팽팽해졌습니다. 회장은 자신에게 남겨진 형의 단서들을 더 확인해 보겠다며 민수에게 당분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밖 복도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함이 서서히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의실 문을 나서며 형의 마지막 기록 속 떨리는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밟아가는 길이 형이 걸었던 길과 너무 닮아 있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형의 죽음이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고 자신은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고 굳게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의 말은 짧았지만 그것만으로도 민수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선 순간 걸음 하나하나가 버거웠지만 민수의 눈은 점점 더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융그룹 본사의 밤은 낮보다 더 바빴습니다. 건물 외벽은 조용히 빛났지만 내부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회의와 보고, 검토와 결정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연례 기념식을 준비하던 임원들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속삭였습니다. 회장이 낯선 청년을 회의실로 데려갔다는 사실은 빠르게 건물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속으로만 추측을 하고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장도연만큼은 이 상황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장도연은 전략기획실의 넓은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경호팀장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예고 없는 접견. 외부 청년과 단독 미팅 중.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즉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금까지 회의실에서 들려온 웅성거림이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유리문을 열고 복도로 걸어나갔습니다. 고급 양복의 재질이 조용한 조명 아래 부드럽게 빛났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음산하게 굳어졌습니다. 장도연은 곧바로 보안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뭔가 결심한 사람처럼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보안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컴퓨터 화면들이 연속적으로 바뀌며 건물 내부 CCTV 화면이 비쳤습니다. 팀장과 직원들은 긴장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도연은 말없이 손짓해 그들을 앉히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청년, 신원 조회했나? 팀장은 준비해둔 자료를 즉시 화면에 띄웠어요. 화면에는 민수의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형의 사망사고 처리라는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도연의 눈을 붙잡은 건 형의 사망 기록이 아니라 그 아래 적혀 있는 추가 보고서였습니다. 사망 전 기업 내부 자료 접근 흔적 발견. 이 문장은 그가 가장 원하지 않던 진실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은 눈썹을 미세하게 찌푸렸습니다. 그는 팀장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팀장은 민수의 형이 사망 직전 회사 내부 직원들과 접촉했다는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중간 관리자였고 일부는 퇴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는 형이 내부 자료에 접근하려 했다는 사실을 회장에게 정보 조작의 명목으로 보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도연은 그 순간 누구보다 빠르게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민수에게 흔들리기 전에 자신만의 명분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보안팀장을 불러 서류 몇 장을 수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서류는 형이 무단으로 자료를 빼내려 했고 회사의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식의 문장이 추가된 문서였습니다. 보안팀장은 불안한 듯 했지만 장도연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은 조용히 내려졌지만 행동은 빠르게 실행되고 있었어요. 몇 분 뒤 장도연은 비서진에게 연락해
민수와 관련된 우려 보고를 회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비서들에게 경호 강도를 2배로 올리고 민수라는 청년과 회장님이 최대한 떨어져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비서들은 당혹스러워했지만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도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어 외부 연락처로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짧게 울리더니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부탁이 아닌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고시원 주변을 돌아 놈이 뭘 들고 다닌지 누구와 접촉하는지 파악해. 전화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들렸고 통화는 곧 끊어졌습니다. 그런 후 장도연은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단단히 다물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계획을 준비해 왔고 이제 그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인물은 단 2사람이었습니다. 회장과 민수. 그리고 그 둘을 한 번에 무너뜨릴 가장 쉬운 방법은 민수를 위험 요소로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보안팀이 조용히 움직이며 민수의 고시원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건물 출입구를 지켜보며 CCTV 사각지대를 확인했고 고시원 인근 주민들에게 민수의 모습을 은근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민수가 가방을 항상 꼭 끌어안고 다닌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밤늦게 사람들에게 묻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돌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장도연에게 유리한 서사로 빠르게 조합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시원 벽에 주의 인물이라는 이름 없는 메모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메모를 보고 민수에게 의심을 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어요. 민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버스에서 내려 고시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뒤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모퉁이를 돌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이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민수는 발걸음을 조금 빨리 하며 주위를 자연스레 훑었습니다. 고시원 근처 슈퍼 앞에 서 있던 남자가 갑자기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의도적으로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고 있었지만 민수는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형이 느꼈을 공포가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민수는 긴장한 채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의 방 앞에는 크지 않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조심해. 이 짧은 글자는 민수의 등골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그는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민수는 형이 남긴 흔적과 오늘 들었던 회장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형이 느꼈을 외로움과 결의가 민수의 마음 깊은 곳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형, 내가 끝까지 밝혀낼게요. 민수는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형의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는 결심을 다시 다졌습니다. 그러나 민수가 모르는 사이 건물 밖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가 그의 방 창문을 올려다보며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뒤에는 장도연의 차가운 명령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명확하게. 새벽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코트를 여미며 인적 드문 골목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형의 노트에 적힌 마지막 주소를 찾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트에는 단 한 줄만이 남아 있었어요. 전직 개발자 조용한 연락 필요.
그 아래에는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만 이미 연락처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직접 찾아가는 것뿐이었죠. 민수는 가로등 불빛에 겨우 비친 노트의 글자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골목 끝 허름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오래된 간판이 삐뚤게 걸려 있었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지만 문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얼굴을 절반만 내민 중년 남성이 민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은 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구 찾는 겁니까? 민수는 가방에서 형의 사진과 노트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미세하게 표정을 굳혔고 문 안쪽으로 민수를 끌어들였습니다. 방 안은 어지럽혀진 컴퓨터 장비들과 부품들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전선들이 바닥에 뱀처럼 뻗어 있었고 모니터는 여러 창을 띄운 채 깜빡이고 있었어요. 개발자는 조용히 문을 닫고 민수에게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입술을 한번 축인 뒤 내뱉은 말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형 그 사람. 마지막까지 무언가 큰 걸 잡으려고 했습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개발자는 노트북을 열어 한 폴더를 보여줬습니다. 융그룹 추적 프로그램. 형이 작성한 파일이었습니다. 민수는 모니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개발자는 형이 만들던 프로그램이 융그룹 내부 비자금의 흐름을 계산해 역추적하는 기능을 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 내부에는 일부 데이터가 이미 입력돼 있었어요. 여러 계좌번호, 수상한 이체 기록, 날짜와 시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몇몇은 장도연 이름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점점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이 파고든 진실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거대한 구조 속 불법 흐름이었습니다. 개발자는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외장하드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그 사람이 숨기고 가던 마지막 자료입니다. 나에게 맡기고 도망치듯 나갔죠. 개발자는 외장하드를 놓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형이 마지막 순간 얼마나 절박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민수는 외장하드를 손에 쥐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개발자는 민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형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미 민수 근처까지 접근했을 가능성을 말하며 직접 조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 속에는 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개발자는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녹음 파일도 열어주었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형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고 말을 하려다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형은 짧게 몇 가지 이름과 장소를 언급했고 그 중 하나가 융그룹 비밀 창고였습니다. 파일은 중간에서 끊기며 정적만 남겼습니다. 민수는 눈을 질끈 감고 이어폰을 빼냈습니다. 형의 두려움, 급박함, 그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려는 의지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개발자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며 민수를 서둘러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가 방을 나서려던 순간 개발자는 갑자기 손을 뻗어 민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 죽음 바로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마무리할 거다. 민수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크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이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은 두려움보다 더 큰 책임감을 안겨줬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외장하드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새벽에 찬 공기가 민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건물 앞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하늘 위에는 은은한 별빛이 떠 있었고 그것은 마치 형이 남긴 마지막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외장하드를 손으로 감싸쥐며 융그룹 본사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회장에게 직접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뒤에서 다시금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발걸음을 빨리하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새벽 도시는 잠들지 않고 있었고 그 속에서 민수의 진실을 향한 여정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윤태강 회장은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집무실에서 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수가 건네준 서류와 USB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깊게 숨을 들이쉬며 화면 속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에 스치며 굳어진 표정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민수가 떠난 이후로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불신, 그리고 오래 미뤄온 죄책감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회사 내부에서 느꼈던 이상한 움직임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퍼즐의 중심에 자신의 오른팔 장도연이 있다는 사실은 그를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책상 한쪽에 놓인 문서에는 장도연과 관련된 이체 내역, 조회 기록, 내부 결제 정보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자료들을 하나씩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장도연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숨겨진 자금 흐름을 관리해왔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문서 사이에는 형이 남긴 메모와 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노트를 펼쳐 형의 글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글씨는 급하게 쓴 듯 떨려 있었고 위기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글씨에서 생전 형이 느꼈던 두려움이 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책상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보면 아름다웠지만 그 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복잡하고 어두웠습니다. 그 도시의 한 구석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청년의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이 이곳까지 이어져 있는 현실이 그를 깊은 고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세운 이유는 무엇이었나? 융그룹은 처음엔 작은 회사였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력했던 그는 지금처럼 회사가 거대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힘들이 내부에 생겨났고 그 힘은 이제 그의 손을 떠나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형이 남긴 마지막 녹취록 일부가 텍스트로 옮겨진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문서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문서 속 형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회장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은 회장을 찾아와 진실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형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고 이제 그의 동생이 그 자리를 대신해 진실을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문서를 내려놓으며 깊은 호흡을 내뱉었습니다. 그 호흡에는 무겁게 눌러왔던 책임감이 배어 있었어요. 곧바로 회장은 시계를 보며 고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곧바로 전화에 응했습니다. 회장은 현재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지만 회장의 이름이 직접 연관돼 있다는 점, 그리고 폭로가 기업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몇 초 동안 침묵한 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을 덮어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회장에게 각오를 묻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회장은 곁에 놓였던 스탠드를 끄고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직원들은 대부분 돌아간 시간인지 발걸음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아래로 내려가 재무팀 일부 실무자들을 불러 비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를 위한 작은 회의실은 어두운 외벽 창문 뒤로 도시 불빛이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곧 도착한 직원들은 회장의 부름이 낯설고 불길하다는 것을 직감한 듯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직원들에게 조용히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남긴 자료와 추적 프로그램의 일부를 보여주며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회장은 직원들 중 신뢰할 수 있는 몇 명을 따로 지명해 자료 보관과 검증 작업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회장의 지시대로 외부 서버에 자료를 백업하고 내부 접근 기록을 비밀리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을 살피며 이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장도연이 모든 일을 뒤엎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회장은 조용히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형의 죽음이 자신에게 남긴 의미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형이 자신에게 오려 했던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그 진실을 외면했다면 그는 평생 후회했을 것입니다. 회장은 그저 형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밝히려 했던 길을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수에게 했던 약속 역시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책상 위 자료들을 정리하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회사의 미래를 맡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앞장설 것이라고. 그의 걸음은 확고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조차 그의 결심을 막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새벽의 융그룹 본사는 고요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찢어내듯 훑어보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비자금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그 소문의 중심에 민수가 있었습니다. 장도연은 이를 단순한 불편함으로 넘길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으며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실행할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서며 손에 쥔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장도연은 내부 IT 팀장에게 연락해 비밀리에 서버 접근 로그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IT 팀장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반문했지만 장도연의 강압적인 말투에 결국 항복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빠르게 삭제되기 시작했고 일부 파일은 조작된 형태로 덮어 씌워졌습니다.
그러나 장도연은 아직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부 감사팀에도 연락해 자신에게 충성하는 직원 몇 명에게 자료를 비틀어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소나기를 통해 형의 죽음은 사고로, 비자금 내역은 실수로 둔갑할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긴장했고 공기마저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회장은 재무팀과 감사팀 일부와의 비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도연이 이미 움직였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팀원들에게 자료를 외부 서버에 즉시 백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의에 찬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작은 회의실 안에서는 키보드 소리만이 급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민수가 건넨 외장하드를 책상에 올려두고 그 안에 남은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자료 하나가 진실을 완성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한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민수는 이날 처음으로 회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은 민수에게 조심하라고 짧게 경고하고 가능한 한 사람 많은 곳에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절박한 경고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고시원에서 나와 인근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와 자료들을 펼쳐놓고 형이 남긴 흐름을 다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을 자꾸 확인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간 장도연의 사주를 받은 조직원 2명이 민수의 고시원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CCTV가 없는 골목을 확인하며 민수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고 민수의 동선을 파악하자마자 바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장도연은 곧바로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움직임을 차단해. 필요하면 직접 데려와. 그 목소리에는 위협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민수는 이제 정보를 가진 대상일 뿐이었고 제거되어야 할 변수였습니다. 한편 회장은 비밀 회의를 마친 후 검찰 고위 인사에게 연락해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놀란 듯했지만 회장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팀 일부를 비밀리에 대기시키고 윤그룹 주변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더 이상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위안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바라보며 장도연이 어떤 방식으로 반격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싸움은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니었고 목숨이 걸린 전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카페에서 자료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많던 공간은 여전히 붐비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민수의 등 뒤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자마자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발견하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시선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자료를 가방에 쓸어 넣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자들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카페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잡힐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얼굴을 스쳤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어둡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남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는 골목으로 뛰어들어 숨을 고르며 방향을 잽싸게 틀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나 민수의 길을 막았습니다. 민수는 숨이 턱 막혀왔지만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움켜쥐고 몸을 반대 방향으로 틀어 골목 끝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나타났습니다. 조직원들은 즉시 몸을 숨겼고 민수는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경찰차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형이 남긴 싸움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융그룹 본사 앞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은 서로 밀치며 회장의 등장 순간을 잡기 위해 자리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안의 분위기는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회장은 집무실에서 단단한 표정으로 준비해둔 문서들을 손에 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과 위험을 동시에 받아들인 사람이 가진 잔잔한 두려움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발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뒤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진실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비서가 긴장한 얼굴로 다가와 마지막 준비가 끝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무거운 공기가 팽팽하게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기자들은 속삭이며 오늘 발표의 성격을 추측했고 몇몇은 이미 융그룹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단상 위에 서는 순간 잡음처럼 웅성거리던 소리가 일시에 멈췄습니다. 회장은 잠시 마이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기자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짧고 무거운 한 문장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융그룹의 오랜 부정과 그에 얽힌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그 말과 함께 뒤편 화면에 비자금 흐름 그래프가 떠오르자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은 자료 속 비자금 내역과 장기간 이어진 내부 권력층의 조작 정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그는 특정 인물이 회장의 명의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왔음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름은 명확히 회견장에 울렸습니다. 장도연. 순간 기자들의 속삭임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회장은 눈꺼풀을 단단히 내리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불신을 조용히 털어냈습니다. 형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 했던 사람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형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자들은 사건의 연결고리를 금세 파악했습니다. 한편 본사 바깥에서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장도연은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곧바로 비서와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을 저지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합동수사팀 일부가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회장의 발표가 끝나는 순간 정장을 입은 수사관 2명이 장도연에게 다가가 출석 요구서를 건넸습니다. 그에 둘러싼 세력들이 서둘러 주변을 정리하려 했지만
수사관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도연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상황은 더 이상 그의 제어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회장의 발표가 끝나자 새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내부 관계자 보호 조치, 형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 민수와의 관련성 등을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전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오너로서 책임을 지되 은폐나 방관은 앞으로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융그룹이 모든 내부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한편으로는 회장의 결심에 대한 묘한 존중이 섞인 분위기였습니다. 민수는 TV 생중계를 보며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회장의 말은 분명히 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형이 홀로 애써 모아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형이 느꼈던 두려움이, 외로움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이 조금이나마 빛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회장은 조용하게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비서진에게 당분간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네. 그 말에는 단순한 각오가 아니라 더 깊은 책임감과 예견된 싸움에 대한 준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장도연이 어떤 방식으로 반격할지 예측했습니다. 그 싸움은 단순히 법정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한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며칠 동안 융그룹 내부는 조용하면서도 분주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회장의 발표와 장도연의 체포 소식을 다뤘고 사람들은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과 상관없이 민수와 회장은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묘역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선명하게 차가웠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흙길을 밟으며 부드럽게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으며 나뭇잎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작은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는 묘역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묘비 앞에 도착하자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묘비 위에는 비가 온 뒤처럼 맑은 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백색 국화를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잠시 머뭇거림이 있었고 묵직한 한숨이 그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회장은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에는 기업을 이끌던 강한 회장의 모습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깊은 후회를 느끼는 한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이 떠올랐고 형이 남긴 메모와 영상,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남겼던 말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마음속에서 뒤섞이며 민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묘비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촉감이 손끝에 닿았지만 그 안에는 형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 이제 됐어. 형이 밝혀내려 했던 거 다 끝냈어. 그 말은 마치 오래 숨겨왔던 무게를 내려놓는 듯한 떨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회장은 민수 뒤에서 조용히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내 형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네. 나보다 훨씬. 그 말은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는 동시에 형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회장은 묘비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그 눈빛에는 오랜 시간 누르며 살아온 책임감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감정들은 회장이라는 무게를 내려놓았을 때에야 비로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편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민수는 형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요. 형처럼 혼자서 싸우는 사람들 더 이상 외롭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형을 향한 마지막 약속처럼 진중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 내가 돕겠네. 윤그룹 이름으로도 후원하겠어. 내 형의 뜻을 잇는 일이라면 꼭 함께하고 싶네. 회장의 말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묘역 위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따뜻한 빛이 묘비를 비추고 마치 누군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는 듯한 잔잔한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민수는 눈을 살며시 감고 한 번 더 묘비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민수야. 민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을 잃은 아픔을 딛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심으로 차 있었습니다. 회장은 민수의 옆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긴 싸움이 끝났다는 듯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회장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그리고 형이 남긴 뜻과 함께